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간 극적 합의로 총파업이 유보된 가운데 이제 최종 타결 여부는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에 달렸습니다. 당장 이 생산 차질이라는 파국은 피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거졌던 부문 간 노노 갈등 문제를 수습하는 과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타결에 이르면서 평택 캠퍼스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24시간 멈춤 없이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생산 라인도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총파업 단행 시 경제적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거란 예측까지 나왔던 가운데 본사에서는 일부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본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정 합의에 이르며 한 고비는 넘겼지만 파업 불씨가 아예 꺼진 건 아닙니다. 노조는 22일부터 엿새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파업은 그때까지 유보되는 셈입니다. 총투표는 전체 조합원이 과반 넘게 투표에 참여해 5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노노 갈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가장 큰 후유증이 반도체 DS 부문과 가전 스마트폰을 만드는 완제품 DX 부문 사이의 분열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DX 부문은 성과급 협상을 주도했던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DS 부문 성과급 챙기기에만 집중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DX 부분이 휴대폰을 만들고 휴대폰이 또 반도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리고 다른 가전제품도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것을 삼성전자에서 많이 삼성전자의 DS 부분에서 많이 사주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아니야.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가지고 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사업부 간 상호보완적인 구조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온 삼성전자가 보상 체계를 둘러싼 내부 균열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 원삼성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총파업 위기를 넘긴 뒤 첫 메시지를 내고 사내 결속을 당부했습니다. 전 부회장은 사내 게시판에 올린 다시 한마음으로 함께 갑시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이제 중요한 것은 갈등의 시간을 뒤로하고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나아가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끈 노조와 조합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위법하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 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면서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 합의안을 비준 집행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또 이사회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에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협상 타결 소식 이후 SNS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생 많았고 수고했다고 전화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노력한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에 노사 합의로 당장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이라고 썼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 소식을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 세계적 파국을 막았다며 이번 합의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적 결단으로 평가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로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이미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최악의 생산 차질 우려를 잠재웠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삼성의 파업이 현실화됐다면 반도체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각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지연시켰을 거라며
글로벌 충격을 면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르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며 시장이 직면했던 치명적 타격을 비껴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성과급 보상 합의가 삼성의 인재 유출을 막는 분수령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 인력 이탈로 HBM 개발에서 뒤처졌던 지난 2019년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AI 특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번 합의는 비메모리 부문 인재들까지 장기간 회사에 묶어두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성과급을 회사 주식으로 주는 조항에 대해 개인 주주들이 크게 환호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사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품 경쟁력에 공을 들이면서 주가에 긍정적 자극이 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로이터는 당장의 파업 비용보다 인건비 고정 지출이 높아지는 데 따른 리스크를 우려한다는 투자자들의 시선도 전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삼성전자 파업 철회와 엔비디아의 1분기 깜짝 실적 발표로 코스피가 8.4% 급등해 단숨에 7,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으로 3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전달 7,00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가 단숨에 8.4% 급등해 7,800선에 안착했습니다. 3% 오른 채 출발해 상승폭이 가팔라지며 30분도 채 안 돼 올해 9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 이상 올랐고 장 초반 올해 7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노사협상 타결로 총파업 위기에서 벗어난 삼성전자 주가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 30만 원을 찍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29만 9,500원,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 열기가 뜨거워져 개인의 이른바 빅2 규모는 사상 처음 4조 원을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11% 이상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해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 강세가 두드러졌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 외국인 순매수 복귀로 이어졌고 삼성전자 파업이 잘 해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철회됐지만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이 주목받으며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현대차가 12% 급등하는 등 로봇주가 강세였습니다. 이 같은 강세장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는 계속돼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1,50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노무라증권이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10,000에서 11,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보고서에서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7,500에서 8,000에서 10,000에서 11,000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는 기업 실적과 자기자본 순이익률 주도 사이클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증권이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9,750으로 제시하면서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최대 12,000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 적이 있지만 목표치를 11,000까지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여야가 서로를 겨냥해 날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네, 후보들도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며 현장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가 서로 날선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서로를 겨냥하며 6.3 지방선거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 청산을 기치로 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정조준했는데요. 내란을 위한 공천인가, 공천을 위한 내란인가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해 경기, 충남 등 남쪽으로 이동하며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힘줘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 민주당 후보들의 전과나 과거 의혹들을 부각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무당층이 많은 충청에 집중해 보수 결집 기세를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에 맞춰 일정을 시작한 양당 서울시장 후보들도 내내 분주합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3선 구청장을 지냈던 성동구 왕십리역에서의 첫 출정식 이후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을 찾아 철근 누락 공세에 더욱 힘을 실으면서 오세훈 시정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오세훈 시정을 끝내고 유능한 시장을 뽑아서.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첫 출정지로 강북을 찾아 부동산 심판론을 부각하며 유승민 전 의원과 중도층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이후 영등포와 구로를 거쳐 동대문 지역 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혔는데요. 오전 현장 분위기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바로 이런 부동산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6월 3일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열리는데 최대 변수인 단일화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무려 14곳에서 열리는데 미니 총선으로 불릴만 합니다. 특히 부산 북구갑 3파전 판세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제자 채널A의 3자구도 여론조사가 특히 화제였는데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4.6%, 민주당 하정 후보가 32.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20.5%로 오차 범위 내에서 하정우, 한동훈 후보가 1, 2위를 다투는 추세가 강해졌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일각에서 당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로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 단일화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박민식 후보는 이에 반발해 삭발까지 해가면서 완조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혼돈의 5파전 경기 평택을입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에 시선이 우선 쏠립니다. 첫 출정지로 KTX역을 찾은 조국 후보가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에 나서겠다며 정당이 아닌 인물을 봐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조 후보와 김용남 후보는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지만 보수 진영 단일화 움직임이 변수입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고민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면서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 기대를 처음으로 높였는데요. 다만 부정선거 이슈를 내건 황 후보 지지층과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3 지방선거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을 받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전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선거운동 첫날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구포시장은 부산 북구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곳인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만큼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후보들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현수막들이 내걸렸고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원들의 모습도 시장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거로 하루를 시작한 후보들은 이곳 구포시장을 비롯해 부산 북부 도심을 누비면서 유권자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동선이 겹친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색적인 풍경도 연출됐습니다. 오전 11시쯤 덕천동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에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나란히 서서 어르신들에게 콩국수를 배식 봉사했습니다. 개별 방문을 계획했던 후보들의 시간대가 겹치면서 벌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치러지는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렇게 3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서부산 관문인 부산 구포대교 사거리에서 아침 일찍 출정식을 열고 출근길 시민들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구 수성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후보가 북갑 탈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조금 전 삭발까지 하며 북구 발전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결의를 드러냈습니다. 보수 재건을 외치며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구포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유권자들을 만나며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북갑이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도 북갑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YTN 차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TX-A 서울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시 배경에 대해선 여름철 우기와 다른 상황을 봤을 때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안전을 살필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의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GTX 삼성역 구간 공사 현장의 철근 누락 사태에 실태 파악 지시를 한 걸 겨냥해 대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헤매니 이 대통령 마음이 급한 모양이라면서 백날 그래봤자 서울 시민들은 정 후보 실체를 다 알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실태 파악을 국토부에 지시했는데 사고 친 당사자가 국토부라면서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판 자기가 지우는 거 보고 배워서 국토부 잘못도 알아서 지우라는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모욕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매 운동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은 정용진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스타벅스 앞에 모였습니다. 단체는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이벤트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조롱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가의 거대한 폭력의 상징으로 다가왔던 탱크를 하필이면 5.18에 띄운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도적인. SNS에서는 불매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카드를 자르거나 텀블러를 부수는 사진과 함께 스타벅스는 끝장났다거나 집에 있는 제품을 다 없앴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딱 그 날짜에 맞춰서 그런 홍보물을 올렸다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저는 오늘 스타벅스 앱이랑 지우고 환불도 했어요. 원래는 좀 가까워서 자주 이용했는데 역사 속에서 좀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게 그런 논란으로 돼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탱크데이,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고발장 접수도 잇따랐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용진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전 대표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기획과 승인 과정에서 5.18 관련 인물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가폭력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이런 노력이 부족해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18 단체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용진 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과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5.18 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오늘 공동 결의문을 통해 탱크와 책상의 탁이라는 표현은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 탄압을 떠올리게 하는 매우 무거운 상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 143곳도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꼬리 자르기식 대표 해임을 중단하고 진짜 몸통인 정용진 회장이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라면서도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라이칭 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말했는데 중러 정상회담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란 공격을 유보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Very
right on the borderline, believe me. We have to get the right answers. It would have to be a complete 100% good answers. And if we do, we save a lot of time, energy, and lives, most importantly. 합의를 위해 며칠 더 기다릴 수 있고 중간 선거 때문에 종전을 서두르지 않는다면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hit them very hard, but we may have to hit them even harder, but maybe not. But we're not going to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blow up the entire Middle East, Israel, the entire Middle East, and then come here for you. 미중 정상회담 직후 나흘 만에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뒤끝을 보였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Well, I'll speak to him. I speak to everybody. We have that situation very well in hand. We'll work on that, the Taiwan problem. 언제 통화를 하게 될지 타이완의 계획대로 무기를 판매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타이완으로서는 중대한 외교적 진전이 되겠지만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대화를 한 적이 없는 데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의 직접 대화를 언급한 건 미국을 견제한 중러 정상회담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통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가운데 이란은 미국 측 의견을 전달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장밋빛 전망이 흘러나오는 사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테헤란 방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희력 특파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중재국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이 이란에 급파돼서 배경이 궁금했는데요. 미국 측에서 종전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이 전달됐다고요. 이란이 미국 측에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미국 측 관점을 전달받았으며 현재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테헤란에 온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양국 사이에 메시지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의 새로운 제안은 이란이 지난 17일 밤 파키스탄을 통해 검토안을 보낸 지 3일 만입니다. 네,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최종 합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도 나왔다고요. 두 국가 사이에 합의한 최종 확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란 ISNA 통신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 방송 매체 알-아라비아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또 다음 협상은 5월 말 하즈 순례 이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이란을 방문해 최종 합의안이 완성됐다고 발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테헤란을 방문한다는 이란 매체들 보도가 나왔지만 로이터는 복수의 협상 관련 소식통을 통해 방문 여부는 내일 결정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낸 가운데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은 전쟁을 피하기 위한 모든 길을 모색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모든 경로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올렸습니다. 반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 싸울 것이고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협상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리주의 테러 집단 조직원 2명이 국가안보를 교란할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하고 암살 시도한 혐의로 처형됐다고 반관영 통신사 타스님이 전했습니다. 우리 국적 선박으로는 처음으로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데 이란이 통항 관리를 이유로 통제 해역을 설정했다고요? 이란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명분으로 페르시안만 해협청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구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통제 해역을 공개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를 잇는 선을 긋고 통제 해역의 경계라고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통제 해역을 통과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는 선박은 반드시 사전 조율을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 항로를 설정하고 특정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통행료를 걷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항행의 자유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종식 해법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두 정상이 이란과의 외교적 합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화했는데 이 통화 직후 네타냐후 총리가 몹시 격앙된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논의하기 위해 30일간의 시한부 협상을 시작하자는 의향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한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작전을 재개해 추가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9호 선박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을 다른 나라 활동가들과 달리 구금하지 않고 즉각 추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게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전범 발언에 대해서는 한 이스라엘 양국 모두 말을 아끼면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군에 납포된 가자지구 9호 선박에 탔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구금시설로 가지 않고 석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체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가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다른 나라 활동가 대부분이 구금시설로 옮겨진 것과는 다른 처우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대통령의 네타냐후 전범 발언에 대한 입장 없이 이번 일로 양국 관계에 영향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까지 전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스라엘이 언급한 이번 사안이 한국인 구금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의 전범 발언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대응은 지난달 이 대통령이 SNS에 동영상과 함께 이스라엘군의 반인권적 행위 의혹을 제기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외무부도 이 대통령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양국 모두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ICC 관련 사항은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쟁점 하나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급 없이 가자지구 9호 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이 아니고 자신들의 해상 봉쇄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동지중해에서 납포한 가자지구 9호 선단의 활동가들을 조롱하고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서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한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활동가들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끔찍하고 수치스러우며 비인도적인 처사라면서 이스라엘 대사 대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설립한 평화위원회가 애초 약속받은 기금마저 걷지 못하면서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금을 전용할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유엔을 노골적으로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가자 평화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전 세계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동맹국은 대부분 불참했고 러시아와 일부 중동 국가 등 19개 나라만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Everybody wants to be a part of it, and we'll work with many other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그런데 처음에 약속받은 돈마저 확보하지 못하면서 출범 4개월 만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평화위원회는 최근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이 약속했던 170억 달러와 실제 납부액 사이에 격차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극히 일부만 거쳤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 구상했던 700억 달러 모금은 아예 엄두도 낼 수 없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애초 목표 자체가 분명하지 않았던 데다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왜곡된 운영 구조를 두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종신의장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대적 권한을 주거나 영구 회원국이 되는 조건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기금 전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He took $1.5 billion out of the State Department budget, which was in there basically for disaster relief. And he is the chairman for life of the Board of Peace. And there's no rules. It wasn't set up by Congress. It's not regulated. 가자 지구에선 미국의 묵인 아래 이스라엘의 초토화 군사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s Israeli forces continue to unlawfully demolish buildings across Gaza, homes still laden with thousands of unretrieved Palestinian bodies. 팔레스타인 측은 지난해 10월 휴전후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82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국회 계엄 미보고 등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국회 계엄 미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문건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취지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또 국민의힘에만 제공된 CCTV에 대해서는 조 전 원장이 정치관여 의도를 가지고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돼 나름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했고 이를 증거인멸에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돌려받아 보관 중인 금품을 이미 제출한 점 등이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윤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반가량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신문을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종합특검 권영빈 특검보는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 선전한 행위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밤중에 차를 몰고 터널 벽을 들이받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낸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수면제를 먹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조경원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터널 안에서 흰색 실선을 넘나들다 터널벽을 들이받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는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안전지대를 대놓고 밟으며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급기야 역주행해 시설물을 들이받고 튕겨나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주행하면서 자꾸 중앙층하고 이제 반대편 가드레일을 박으면서 이제 차가 한번 날랐어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4km가량 추격한 경찰은 6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약물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제 내알을 복용했다며 사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 혈액을 감정한 결과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약물에 취해 난폭 운전한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오늘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범행 직후 통화 녹음에서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한 증거를 찾아내 살해 동기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중증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 앞에서 고인을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청이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가운데 지속 반복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경우 전건 입건하고 당일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같은 관계성 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대응으로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종결이나 상담 연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전국 경찰서와 지역 관서에 스토킹 신고 처리 개선 방안 공문을 배포하고 시, 도청 한두 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 1992년 5월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된 겁니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시행하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시술을 받는 사람의 행복 추구권과 이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현직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며 상대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의 직전에 직원들의 휴대전화는 수거됐고 회의 중간에 후보 배우자도 등장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 회의실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체육회 직원 40여 명이 이곳에 소집됐습니다. 입장 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시작된 내부 회의. 체육회장은 지자체 지원 예산을 거론하며 현직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직원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회의 중간에는 시장 후보 배우자가 시도의원 후보자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체육회 측은 관례에 따라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고 진행된 비공개 내부 회의였다며 시장 후보 배우자는 우연히 들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체육회장 발언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를 낙선케 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더 크기 때문에 YTN은 녹음 파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을 내고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구청장 선거 후보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초쯤 선거군에 있는 교회 2곳을 방문해 감사 헌금 명목으로 각각 20만 원씩을 내고 명함 40여 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선관위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이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당부하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경보 발령에 따라 주 1회 관서장 주권 대책회의와 알림 문자 발송, 예방교육, 비상연락체계 확립과 집중 감찰이 시행되고 과도한 음주도 자제됩니다. 경찰은 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방북이 성사될 경우 미중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에서 북미 회담과 관련한 의제가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북 일정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역력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미 회담이 당연히 의제가 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거대한 지각판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미중 정상회담, 중러 정상회담. 전략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보도된 시점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중순 시 주석과의 회담 이후 미중 정상 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등 여러 계기에 한반도 문제 해결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제가 중국 측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물론 시 주석의 방북 추진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에너지 문제 등 경제 협력이나 양국 관계 개선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다극화 세계 질서 견인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을 적극 끌어들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중국 역시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쿠바 혁명의 주역이자 또 국가 최고 원로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정권 교체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베네수엘라 사태에 이어 중남미 정세가 다시 유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형과 함께 쿠바 혁명을 이끈 주역이자 마쿠 최고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미국 정부가 90대 중반의 전 쿠바 대통령을 과거 미국과 연루된 사건에 책임을 묻겠다며 기소했습니다. 지난 1996년 쿠바인의 망명을 돕던 미국 내 단체의 항공기를 쿠바군이 격추했을 당시 국방장관이었다는 겁니다. Mr. Castro and the others are charged with additional crimes as well, including destruction of aircraft and 4 individual counts of murder. 이번 기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다음은 쿠바라며 정권을 바꾸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쿠바 국민에게는 1억 달러, 약 1,500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손짓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제재 이후 최악의 경제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책임은 국가 이익을 독점한 쿠바 권력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 está operada por ellos. Y cuenta con ingresos 3 veces superiores al presupuesto de su gobierno actual. Hoy, mientras ustedes sufren, estos empresarios tienen $18,000 millones en activos y controlan el 70% de la economía de Cuba. 미국 정부는 쿠바 독립기념일에 카스트로에 대한 기소를 발표했습니다. 우방국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간 데 이어 미국이 이번엔 자국을 겨냥하자 쿠바 국민 사이의 반미 감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Primero que todo, no estoy de acuerdo con la intervención aquí en Cuba de ningún país, ni de los Estados Unidos ni de nadie. Eso era legítimo porque estaban usurpando un país ajeno, en primer lugar. Usted no puede.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연일 지목한 것은 이란 전쟁 이후 악화한 여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최우선 과제인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 속에 쿠바 정권 교체를 위해 추가 행동에 나서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사전 캠프에 도착한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고지대 적응 훈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초반이라서 개인차가 있기는 한데 고지대 사전 적응에는 최소한 2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와 비슷한 해발 1,410m에 있는 축구 대표팀 사전 캠프. 현재 먼저 도착한 선수들이 첫 고지대 적응 훈련에 나섭니다. 아직 시차 적응도 되지 않은 터라 몸부터 풀고 가볍게 뛰는 저강도 훈련에 주로 집중합니다. 패스와 슈팅을 하면서 조금씩 수위를 끌어올립니다. 초반부터 차이를 느끼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힘든데요. 첫날이라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선수도 있습니다. 첫날이라 모르겠는데 아직은 잘. 그 심하진 않아요. 그냥 제주도 같은데 좀 한라산. 이처럼 선수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스 때 고지대 경기를 경험했던 백승호는 사전 적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엄청 숨차고 금방 힘든 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막 적응 이런 거 잘 못하고 거의 바로 막 경기하고 그랬을 때라. 고지대에서 뛰면 어지럼증과 구토, 수면 부족이 나타날 수 있고 땀 배출량이 늘어나 탈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 적응에 필요한 기간은 보통 2주 정도. 홍명보가 멕시코 입성을 앞두고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의 사전 캠프를 2주 이상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연일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낮에도 예년 기온에 밑돌며 선선했는데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6도, 전주 27도, 대구 23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날이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충청, 남부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점차 비가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이후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약한 비가, 전남 북서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이후 대체 휴일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점점 더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간 극적 합의로 총파업이 일단 유보된 가운데 이제 최종 타결 여부는 노조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에 달렸습니다. 당장 이 생산 차질이라는 파국은 피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거졌던 부문 간 노노 갈등 문제를 수습하는 과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타결에 이르면서 평택 캠퍼스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24시간 멈춤 없이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생산 라인도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총파업 단행 시 경제적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거란 예측까지 나왔던 가운데 본사에서는 일부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본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정 합의에 이르며 한 고비는 넘겼지만 파업 불씨가 아예 꺼진 건 아닙니다. 노조는 22일부터 엿새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파업은 그때까지 유보되는 셈입니다. 총투표는 전체 조합원이 과반 넘게 투표에 참여해 5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노노 갈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가장 큰 후유증이 반도체 DS 부문과 가전 스마트폰을 만드는 완제품 DX 부문 사이의 분열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DX 부문은
성과급 협상을 주도했던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DS 부문 성과급 챙기기에만 집중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DX 부분이 휴대폰을 만들고 휴대폰이 또 반도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리고 다른 가전제품도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것을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의 DS 부분에서 많이 사주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아니야.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가지고 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사업부 간 상호보완적인 구조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온 삼성전자가 보상 체계를 둘러싼 내부 균열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 원삼성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주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산업계 전반으로 영업이익 성과급제 요구가 확산되면서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피하면서 경기 회복 국면을 이끌어온 반도체 호황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N% 성과급 합의에 따른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성과급이 주주의 이익을 해친다며 주주단체가 법적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세전 영업이익의 12% 적산 할당하는 어떠한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유법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IT와 조선, 방산, 바이오 등 다른 국가 핵심 산업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통합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성과급으로 갑자기 큰 돈이 나가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여력이 상실되고 이것은 결국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취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보상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많게는 수억 원의 과실을 챙기는 반면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급여에 이어 성과급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며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더욱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지급은 투자자와 주주, 근로자 간 권한과 형평성을 지키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주주나 또 노동자나 또 회사의 그 투자 미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그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 필요가 있고 상여금 성과급도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주와 정부 지원 등이 포함된 합리적 보상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큰 변동성을 보이며 한때 7,000선을 미어봤던 코스피가 삼성전자 노사협상 타결 등 리스크를 해소하고 호재도 잇따르면서 8% 넘게 반등해 7,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8.42% 오른 7,815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급등세에 개장 30분도 되지 않아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2.77% 오른 1,085로 출발한 뒤 4.73% 오른 1,10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그룹사 시가총액 합산액도 2,20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삼성그룹 18개 상장사의 시총 합산액은 종가 기준 2,205조 80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5.74% 늘어난 규모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 등 국내 증시에서 이 삼성그룹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은 39.83%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통적인 경합지 한강벨트와 중원을 돌며 내란 심판을 외쳤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흔들리는 전북을 찾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새벽 0시부터 심기일전 공식 선거운동 신호탄을 쏜 민주당 지도부는 그야말로 분초를 쪼개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한강벨트, 광진구와 동작구를 연달아 찾은 정청래 대표는 성남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정을 잘 이끌 승리 확률이 매우 높은 경기도지사 후보는 누구입니까? 남쪽 또 남쪽으로 이동해 충남지사, 대전시장 후보를 차례로 만나 거듭 내란 심판을 외쳤습니다. 윤어게인 공천을 일삼은 국민의힘에는 단 한 표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광주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던 전두환이나 12월 3일 불법 계엄령을 발표했던 윤석열이나 우리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다 물리쳤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거들었습니다.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의 새몰이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거듭 견제구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청과 청와대 국회에서 경험과 실력을 두루 쌓아온 민주당 이원택 후보만이 정부와 원팀으로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고공행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를 등에 업은 민주당은 지방선거 대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권 승리는 필수고 험지 영남권에서의 선전, 텃밭 전북 사수까지 남은 13일,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제1야당 투톱은 각각 중원과 부산을 찾아 무당층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했다면서도 대통령의 셀프 죄 지우기와 부동산 지옥 그리고 세금 폭탄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3일간의 열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고향이자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서막을 올렸습니다. 당 색깔 빨간 잠바 차림으로 대전과 공주, 아산 골목골목을 종횡무진 누비고 넙죽 큰 절도 올리며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공주 유세 중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마주치자 환성을 유도하며 신경전에 나선 장 대표는 아니 누가 일로 지나가라 했어? 우리 연설하고 있는데 굳이 일로 지나가가지고 트럭이 마이크를 잡고는 한층 더 거칠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과 사범쯤은 돼야 선거 출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만하고 뻔뻔한 민주당, 이번에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신호탄을 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한 점도 많고 실망도 들었지만 민주당이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며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 승부처 부산시장 선거와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북구가 보궐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 전폭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수 결제 움직임 속에 당내 투톱은 무당층 스윙보터가 많은 곳에서 막판 대역전을 위한 표심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엄정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원호 일병 구역이라면서 관권 선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엄정한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부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시장 후보 사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직접 등판한 겁니다.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을 미리 살피겠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명확한 선거 개입이자 대놓고 관권 선거에 나선 거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명픽 정원호 후보가 헤매니 대통령 마음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며 그래봤자 정 후보 실체는 다 드러났다. 어차피 서울시장은 오세훈이다. 일축했습니다.
주치폭력 전과 등 정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지자 지질한 플레이를 벌인다. 보좌관 대리공약 발표로는 부족하니 대통령 정도는 나서야 하는 모양이다. 조롱도 쏟아졌습니다. 선거가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신이 픽한 정원 후보를 구하겠다고 눈물겨운 일병 구하기 촌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거듭 철근 누락 사태 관련 서울시의 늑장 보고 은폐 의혹을 띄우며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도 꾸렸습니다. 2줄짜리 내용을 적어놓고 은폐를 시도한 오세훈 서울시의 행정이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시한폭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서울이니만큼 진영 간 선거 대리전도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전쟁으로 인한 유권자 피로감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건 경계할 대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종식 해법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두 정상이 이란과의 외교적 합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화했는데 통화 직후 네타냐후 총리가 몹시 격앙된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논의하기 위해 30일간의 시한부 협상을 시작하자는 의향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작전을 재개해 이란 핵심 인프라에 추가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 데 이어 이란 대통령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모든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이란은 전쟁을 피하기 위한 모든 길을 모색해왔다며 모든 경로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압으로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건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며 합의가 안 되면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이란 미국의 위협에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9호 선박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을 구금하지 않고 즉각 추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 있어 보이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전범 발언에 대해서는 한 이스라엘 양국 모두 말을 아끼며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군에 납포된 가자지구 9호 선박에 탔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구금시설로 가지 않고 석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체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가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다른 나라 활동가 대부분이 구금시설로 옮겨진 것과는 다른 처우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대통령의 네타냐후 전범 발언에 대한 입장 없이 이번 일로 양국 관계에 영향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까지 전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스라엘이 언급한 이번 사안이 한국인 구금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의 전범 발언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대응은 지난달 이 대통령이 SNS에 동영상과 함께 이스라엘군의 반인권적 행위 의혹을 제기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외무부도 이 대통령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양국 모두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ICC 관련 사항은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쟁점 하나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급 없이 가자지구 9호 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이 아니고 자신들의 해상 봉쇄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과 닷새 만에 트럼프, 푸틴 대통령과 만났는데 다음 주 방북설도 나왔습니다. 앞서 중러 공동성명에선 미국 일방주의를 비난하고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며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다녀간 지 닷새 만에 두 손을 맞잡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장장 18,000자에 달하는 공동성명엔 미국의 침략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잖이 담겼습니다. 진영 대결과 식민주의 역류가 거세지면서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할 위험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当今世界很不太平，单边主义、霸权主义危害深重。 변란으로 뒤엉킨 국제사회 동요를 가라앉힐 해법으론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제시했습니다. создают очень хорошую базу дл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в направлении создания многополярного мир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고립, 제재, 무력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데 반대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영내 긴장 고조와 군비 경쟁을 중단하라면서도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은 빠져 있었습니다. 中方在半岛问题上的立场和政策保持连续性、稳定性，将以自己的方式为推动半岛问题政治解决进程发挥建设性作用。 불과 일주일 사이 미국, 러시아 정상과 만난 시 주석. 숨 돌릴 새 없이 다음 주 방북설까지 들립니다. 작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깜짝 참석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입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이 서로 왕래하며 사전 조율한 만큼 분위기는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 방북에 대한 확인 질문에 지금은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보고 처벌을 해왔던 이 대법원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 해석으로 국민의 개성 표현과 또 행복 추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두피 문신과 서화 문신을 시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1992년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엄격히 처벌해 왔는데 34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겁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변화된 시대를 법 해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례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문신 시술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어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요구되는 건 아니라고도 짚었습니다. 내년 10월부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문신 문화를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안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시술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 제기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청구 소송은 구노동조합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 하청지회가 원청인 HD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 교섭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구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서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원심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글로벌 기술주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한 엔비디아 자체 주가는 정작 주춤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의 역설을 권영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엔비디아의 지난 1분기 매출은 81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급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792억 달러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이 강력한 실적은 인공지능 투자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지표가 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제조사들의 주가를 일제히 끌어올렸습니다. And so we've now arrived at the era of useful AI. The impact of AI is, and the potential is incredible, but the actual use is none. Now it's taken. 그러나 정작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등 차분했습니다. 글로벌 기술주를 선도하면서도 자체 주가는 주춤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가 선반영입니다. 호실적 전망이 수개월 전부터 주가에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재가 현실이 되면 이익을 챙기려는 매물이 쏟아지기 마련인데 엔비디아 역시 발표와 동시에 매수세가 주춤해졌습니다. 둘째는 시장 기대치와의 불균형입니다.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로 910억 달러를 제시해 시장 평균은 넘었지만 월가 극단론자들이 기대한 960억 달러에는 못 미쳤습니다. 과열된 기대치를 다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So they're checking all the boxes to me, but they don't impress anybody anymore. Yeah, they beat earnings expectations. Yeah, they beat revenue expectations. They got it higher again. What's next? 그동안 유입됐던 파생 상품과 투기성 자금이 실적 발표 당일 일제히 빠져나간 것도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산업의 건재함을 증명하며 후발 주자들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몸집이 커질 대로 커진 스스로에겐 단기 숨 고르기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중동 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됩니다. 인하폭은 현재 수준이 유지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학교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범위를 두고 교육부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보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선생님들이 무한 책임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을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당 작품 제작 지원금 지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콘진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해당 작품 지원 사업의 결과 평가를 포함해 최근 불거진 사안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콘진원은 지난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대상 중 하나로 21세기 대군 부인을 선정해 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합의로 파업이 미뤄지면서 한숨 돌렸지만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적극 중재 나서기도 했지만 노사도 한 발씩 물러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네, 모든 협상은 뭔가를 주고 뭔가를 내어주고 나도 물러서고 저쪽도 물러서야만 가능한 거죠. 나의 입장만 확고하게 주장을 한다면 합의점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 기간이 오래 지속됐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극적 합의, 극적 타결을 맺게 된 것은 한 발씩 물러선 데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양측이 이렇게 한 발씩 양보를 했던 것도 있는데 정부의 역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긴급 조정권을 시사하면서 좀 압박 카드로 사용했던 거, 이것도 주요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긴급 조정권이라는 카드가 없다면, 그걸 아예 커멘트하지 않다면, 이걸 굳이 말하면 구두 개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 이것을 발동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 하에서는 긴급 조정권이라도 발동해서 절대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그 카드를 쓸 수는 없겠네라는 생각을 만들 것이고요. 어느 정도 노조 측의 입장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물러서서 합의점에 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이 노동자합의 쟁의나 파업의 여정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노조 출신이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의 과정을 당연히 잘 지켜보았고 뭐 실무에서도 나섰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는데 어느 정도 감각 혹은 실무 경험 이런 것을 갖춘 인물들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것이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유가 등락 상황과 민생 안정을 고려해서 다시 동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적 인상 요인이 남아있지만 유가로 인한 물가 부담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6차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유가 등락 상황과 또 민생 안정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동결했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관련된 뉴스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대통령도 좀 노조를 겨냥한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 네. 김영훈 장관도 중재에 나섰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좀 주요했다라는 건데, 네. 사실 파업 돌입을 90분 정도 남겨두고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다면 그 전에 좀 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 과정을 다 지켜보신 국민 여러분, 또 진행해 주시는 앵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그만큼 합의점에 도출하기 어려운, 한 발이라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첨예한 대립이 형성된 것이다. 마치 저도 이 자리에서 많이 의견을 드리고 있지만 미중이래요.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이란 전쟁 같은 경우도 미국과 이란 간의 이 합의점에 도출하기 어려운 그런 여정처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여지를 남겨놔두고 막판까지 이 합의점에 도출하지 못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됐고 이제 날이 밝고 이제 우리 증시 시장 과연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궁금을 했는데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을 경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000선을 좀 다시 한번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가적으로는 어쨌든 좋은 일이죠. 그리고 최고 극단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안도,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업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라는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물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만 또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파업은 없네라고 받아들이면서 불확실성, 안개가 흩어진 거죠. 그러면 위험자산 더 담아야지, 또 삼성전자 담아야지 하는 행보였는데 좋은 일이니까 저도 재밌게 말씀을 드려보면 어젯밤이죠. 10시 반에 딱 발표되자마자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30만 원 간다라는 메시지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전망을 하신 거죠, 그렇게? 그렇죠. 예. 오늘. 근데 정말 30만 원을 딱 찍고 내려와서 저는 나름 좀 재밌고 예. 기분 좋고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그런 하루를 보내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주 랠리가 다시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것도 한번 예측해 주시죠. 자,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랠리는요, 이미부터 시작됐고요. 그 시작은 이제 시작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버블, 거품론. 저는 이제 한 6개월 동안 이 AI 거품론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했을 때 똑같은 말씀 드렸거든요. AI 거품론에 거품이 꼈다. 정말 이 AI 업계에서 어떻게 지금 AI가 적용되고 산업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아무도 거품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시작이고 시작도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AI 풀스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풀스택. 근데 SK텔레콤이 소위 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 사업을 SK그룹 내에서 리딩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AI
풀스택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게 여러분들께 AI 산업 섹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맨 밑단에 벽돌이 있는데 그 벽돌이 바로 AI 인프라예요. 그 위에 있는 벽돌이 있어요. 3층 벽돌. 그 위에 있는 벽돌이 AI 모델이에요. 마지막 위에 있는 벽돌이 AI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AI 서비스를 이용할 뿐이에요. 직접 밑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죠? AI 서비스를 이용해요. 근데 AI 서비스 경쟁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너도 나도 AI, 그리고 너도 나도 나만의 구축된 새로운 AI 모델을 제안해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병목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AI 인프라인데 AI 인프라가 충분히 공급 안 되는 거예요. 왜?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의 핵심이 뭐예요? GPU 더하기 HBM,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한마디로 반도체 덩어리인데 반도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 이게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거죠. 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할까?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병목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역사상 최대 영업이익,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역대급 영업이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AI 거품론이나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정말 AI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뭔가 이 삼성전자를 전망하셨던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반도체주의 랠리 시작이다. 네. 이것도 전망이 좀 맞아 보기를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뭐 임금 협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는데 삼성전자 노사 간 이견차가 컸는데 과연 어떻게 좁혀나가는지 노사 입장이 한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우리 보상제도에 대한, 특히 이 특별 보상제도에 대한 제도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1년간 그 적자사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냐, 이제 요거를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잠정 합의안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몇 프로의 재원을 활용해서 그걸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 이제 사측에서는 뭐 이제 세금을 안문, 영업이익에서 15%를 떼서 이제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했었고 사측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특별 경영 성과급이라는 걸 신설한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게 사측에서 이 특별 경영 성과급이라는 개념, 특별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해석을 해 보면 이게 제도화라든가 지속성에 관점을 두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영업이익이 이번에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 이 영업이익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될까라는 의문점이 남아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이 한 500만 명 됐는데 그 500만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성과급이라는 고정비 성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만 한다면 그러면 삼성전자는 신규 투자, R&D 또 미래 기술적 격차를 벌리기 위해 지금 추격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중국 기업, 대만 기업, 미국 기업 추격자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맹추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신규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영업이익의 많은 비중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다 보면 그만큼 신규 투자 의지가 꺾이고 이 기술적 격차를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 특별 성과급이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성과급이 대략 1.5% 정도 재원이다. 그리고 특별 성과급이 10.5%의 재원이다.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의 12% 수준에서 조율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사측의 요구와 노측의 요구가 달랐지만 노측의 요구 처음에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했지만 그 중지점을 찾아간 게 12%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 경영 성과급 지급 형태를 보면 또 자사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가 지급할 성과급 규모를 계산해 보면 31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액 자사주로 지급해야 하면 뭐 이거를 자사주를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뭐 자사주를 매입해 주는 방식도 있지만 해당 뭐 노조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나 혹은 그 밖의 근로자들이 만약에 성과급을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받을까라는 관점에서 주식으로 사고 그 일정 비중을 돈으로 받는 방식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이 근로자들한테 매각해 주는 방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또 추가적으로 이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 부분이 확정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은 상황.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식, 현금보다는. 근데 왜 자사주일까? 왜 현금으로 주지 않고 주식으로 준다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관철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 의미는 근로자지만 노동자지만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파업이라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동참한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의 자산 가치가 꺾이겠죠. 그런 것도 한 가지 효과가 있겠고요. 예. 지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자사주로 주식으로 준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으로 매입세가 강해지니까 성과급을 주는 과정에서도 주가 상승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주주들의 입장 그리고 노동자 조합의 입장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했을 때 주식으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회사 입장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어쨌든 뭐 유동성을 갖고 있는 주식 자체의 수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가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그렇죠. 있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주가 상승에 기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주가 상승에 기여한다면 적어도 현금으로 줄 때보다는 이 주주들 입장에서 현금으로 줄 때보다는 코스피가 올라가고 주주들의 주가 상승에도 기여하니까 덜 이타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장점을 좀 모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좀 볼 드네요.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앞서 중노위가 이제 중재를 했다가 사후 조정이 결렬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남은 쟁점이었던 게 적자사업부 성과급 지급 관련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네. 이제 적자사업부는 성과급 공통배분의 60%를 지급받는 대신에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뭐 노사가 좀 균형 있게 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원래의 첫 주장은 노측에서는 이제 70%를 주장했었고요. 30%를 이렇게 7대 3으로 했다가 6대 4로 조정이 된 겁니다. 이게 거의 막판에 이게 결정된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노측과 사측이 왜 이 부분에서 합의점에 도출하지 못했을까? 일단 사측 입장에서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 이 성과급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성과를 낸 사람. 그렇죠. 성과급은 성과를 낸 사람한테 드리는 겁니다. 성과급은 성과를 낸 조직이나 성과를 낸 사람 혹은 팀에게 주는 거죠. 근데 성과를 내지 않은 팀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조직 구성을 TSMC나 SK 하이닉스랑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삼성전자의 여러 다양한 사업부들을 다 만나봤는데 보세요.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요. 비반도체 사업부가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만약에 이 텔레비전을 만드는 삼성전자의 사업부가 있겠죠. 휴대폰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그 모바일 폰을 만든 사업부가 있겠죠. 다른 사업부입니다. 네. 반도체를 만드는 사업부가 아니에요. 이것을 DX로 큰 틀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DS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근데 반도체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메모리 반도체냐 비메모리 반도체냐. 근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조직이 있고 파운드리,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파운드리 업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도체 안에서만 뜯어볼게요. 반도체 안에서도요. 메모리 반도체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는요. 지금 적자입니다. 네. 마이너스 영업이익이에요. 그리고
올해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아니라 2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내 영업이익 마이너스예요. 근데 사측 입장에서 성과급의 그 제도적 그런 관행을 무시하고 원칙을 무시하고 적자를 내는데 성과급을 준다? 반대로 마이너스 성과급을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거고요. 노측은 왜 그것을 많이 적자 사업부에도 배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할 것인가? 실리적인 이유는 그 노동조합 구성원이 약 7만 명인데 이 반도체 사업부 초기업 노조가 7만 명 중에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의 조합원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성과급이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노노 갈등으로 이어지죠. 노노 갈등을 막아야만 실제 투표에서 가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투표 과정이죠. 가결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충분한 보상이 그 밖에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노조 측의 입장이었고 그게 상당 부분 좁혀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6대4로 나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튼 뭐 이렇게 잠정 합의가 된 결론을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그 얼마의 성과급을 받게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저희가 계산 한번 해보게 된다면 말씀하셨던 디바이스 솔루션 이 안에서 매버리 반도체 그러니까 뭔가 이번 그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 임금 협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서와 아니면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부서가 각각 얼마 정도씩 받게 될까요? 뭐 저는 이제 평가를 해보면 최대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는 평균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의 또 근로 연수나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는 평균적으로 6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고 이게 이제 올해 한 해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6억 원은 평균치니까요. 신입사원도 있겠지만 뭐 근로연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근로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거두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의 경우에는 1억에서 한 1억 5천가량의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지 않을까. 물론 아직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것인데요. 올해의 전체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나오고요. 그것의 12%가 성과급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그 12%를 n분의 1 하는 방식인데 유독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임직원들에게 더 많은 성과급이 돌아간다. 이렇게 전제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습니다. DX 부문 일부 직원들은 뭐 600만 원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미 잠정 합의안에 담겨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도 또 역시 노노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봉합하는 게 이제 삼성전자 뭐 노사의 이제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노조 찬반 투표도 이제 남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통과가 돼야 파업도 마무리되는 건데 뭐 가결될 걸로 전망이 되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저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노동조합 구성원들끼리 어떤 소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체 톡방도 크게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가 이탈을 하거나 아니 그쪽은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로 10억 정도의 성과급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6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1억 원이야? 이렇게 이게 주장과 이견이 갈리게 된다 보면 노동조합의 이탈이 있거나 반대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전개되지 않도록 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 부결로도 이어질 수 있고 부결이 된다면 이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측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적자 사업부에게까지 성과급이 주어지도록 조치를 취했다라는 관점에서 그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이 주주단체에서는 이번 그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뭐 위법이다 이제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근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무효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한 내용이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을 받는 것은 투자자와 주주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내용도 있어요. 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될까요,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것은 소위 기업 경영의 과정에서 현격한 변화가 있으면 공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공시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주주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려야 되는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본주의를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주식회사라는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거든요. 근데 주주가 주인인데 주인의 어떤 동의 없이 이런 중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채택된다라는 것은 마치 노조위원장의 의사결정이 노조위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최종 가결되듯이 어쨌든 이런 것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안 아니냐, 위법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또 양상으로 불거질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 선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일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요. 내일부터는 하늘이 점차 개면서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6도, 광주 25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서쪽을 중심으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만 그만큼 일교차도 다시 커지겠습니다. 옷차림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점차 맑아지겠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조금 오겠고요. 오후 한때 전남 북서부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영남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연휴 기간 내륙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이 점점 더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자연스레 시원한 수박이 생각나는데요. 맛있는 수박을 고르려면 배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배꼽이 작을수록 그리고 배꼽 쪽의 색이 진할수록 맛이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꼭지가 갈색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비슷하다면 더 묵직한 것이 좋습니다. 수박을 고르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